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국내 민간 우주기업으로는 최초로 독자 개발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발사된 한비 TLV는 브라질 항공과학기술부의 관성 항법 시스템을 싣고 4분 33초 동안 비행한 뒤 브라질 해상의 안전 설정 구역에 정상 낙하했습니다. 유엔 산하협의체 IPCC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앙을 막으려면 지구기온 상승폭을 과거에 제시된 2도가 아닌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도보다 43%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이른바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0일 이내 우한 연구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재적 연결성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과 충남 등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지난 1월 18,000명을 감축한 데 이어서 9,000명을 추가로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지난해 11월 대규모 해고에 이어서 넉 달 만에 추가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서 빅테크들의 2차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방역의 무게 중심도 감염 예방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먹는 치료제를 확진 당일에 먹은 경우 중증화나 사망 위험을 90%까지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가 쓰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출퇴근 시간처럼 대중교통에 사람이 많을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강력 권고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스크 의무를 푼 건 방역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염 예방도 중요하지만 중증 피해를 줄이는데 더 주력한다는 겁니다. 대량 백신 접종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도 감염보다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차례 맞아 지치기도 했고 맞아봐야 걸린다는 생각에 접종률은 제자리지만 당국은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특히 고위험군은 꼭 맞으라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처방 확대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먹는 치료제 복용이 30일 이내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을 전체적으로 53.6%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안에 팍스로비드를 투여한 경우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은 비투여자보다 79.6% 적었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를 확진 당일에 투여했을 땐 중증화 감소 효과는 89.6%나 됐습니다. 확진 당일 약을 먹으면 입원하거나 사망할 위험을 대부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병용 금기 약물이 많은 팍스로비드 처방이 꺼려진다면 라게브리오를 처방하라고 권유합니다. 두 가지 약물 중에 어떤 처방이 되더라도 꼭 하도록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또 한 사람의 고통이라도 더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저는 의사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7차 재유행은 우려만큼 거세진 않았지만 여전히 하루 10,000명가량의 확진자가 이어지는 상황. 방역당국은 확진자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이달 말 발표할 방역 완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린이집에서도 발열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등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어제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교직원 등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해 하루 2번 이상 이뤄진 발열 검사 의무가 폐지됐고 식사 시 칸막이 설치는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보육교사 등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달리 지정될 수 있으며 앞으로 유행 상황에 따라 재개정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유출됐을 잠재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이른바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법안 서명 관련 성명을 통해서 나는 정보기관에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작업은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는 미래의 팬데믹을 더 잘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원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의 잠재적 연결을 포함해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모든 기밀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을 시행하는 데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기밀을 해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미착용하라고 괜찮다고 해제가 됐는데 그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라도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제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던 극심한 미세먼지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짙게 끼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도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재앙 수준의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전 지구기온 상승을 어느 정도로 억제해야 할까요? 2014년에는 2도 내로 제한하면 됐지만 9년 만인 지금은 1.5도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동안 오른 지구 평균 기온은 무려 1.1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9년 전인 2014년 5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이 2도를 넘으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재앙적인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구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구간으로 진입해 모든 생명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과 겨우 0.9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기온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스위스에서 열린 제58차 IPCC 총회에서는 기온 제한을 더 강화한 6차 보고서가 승인됐습니다. 바로 1.5도의 경고입니다.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1.5도씨에 도달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심화되면 단편적인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또 복합적으로 좀 일어나는 극한 현상들도 심해진다. 상승하는 기온별 예상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이 1.5도에 머물면 아프리카에 머물던 극한 더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유럽과 아시아로 확대하고 극지방 기온까지 크게 상승시킵니다. 가뭄도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와 아시아 등 중위도 부근까지 확산하고 극한 강수 역시 모든 대륙에서 빈발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치도 제시됐습니다. 2030년까지 2019년 기준 43%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과 흡수량이 같은 탄소 중립이 실현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의 기후행동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6차 종합보고서는 195개국 기상기후학자와 정부 당국자들이 참여해 완성한 겁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실제 탄소 감축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국제협상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러한 탄소 배출을 의미 있게 줄이지 못한다면 한반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수면이 상승해 부산 해운대가 사라지고 또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는 심각한 기후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3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수면은 9.9cm나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무려 82cm나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제주도는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겨 약 30만 명이 내륙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가 사라지는 등 서해안과 남해안은 침수돼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연안 지역도 태풍이나 강풍이 덮칠 때 해일이나 월파 피해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존 5차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전망한 73cm보다도 9cm가 추가로 상승해서 82cm가 2100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도 무려 7도나 상승하게 돼 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집니다. 2100년에는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이 지금보다 4배나 증가하고 극한 강수일도 30%나 늘어납니다. 탄소 배출을 지금에 비해서 급격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름 계절도 늘어날 것이고 폭염도 더 강해지고 극한 강수도 더 잦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화석연료 사용을 크게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기온은 7도 상승에서 2.6도 상승에 그치고 폭염일은 2배, 극한 강수일도 9%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고된 최악의 기후위기와 기후재앙을 기후 적응 수준으로 완화하는 길은 충분한 탄소 감축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유럽연합 EU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강진 참사를 겪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우리 돈 10조 원에 달하는 재건 지원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기부자 컨퍼런스 결과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등이 모두 70억 유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EU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각각 지원하기로 한 10억 유로와 1억 800만 유로를 비롯해서 유럽투자은행 5억 유로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원금 70억 유로 가운데 86.4%에 해당하는 60억 5천만 유로는 튀르키예의 공여와 대출 형태로 지원되고 나머지 9억 5천만 유로는 시리아의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리나라도 민간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데요. 국내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민간 최초로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가 발사에 최종 성공했습니다. 한국발 스페이스X 시대가 막이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 우뚝 선 시험 발사체 한비 TLV.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국내 민간 기업이 독자 개발한 시험 발사체로는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한비 TLV는 점화 후 106초 동안 안정적으로 연소한 뒤 4분 33초 동안 비행한 후 안전구역 내에 정상 낙하했습니다. 엔진의 어떤 이상 현상에 의해서 그 118초 이전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료 산화제를 소진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종단이 되었기 때문에 엔진의 성능 측면에서는 연소 시간이 다소 줄었더라도 정상적인 작동을 완료를 했다 이렇게. 높이 16.3m, 무게 8.4톤의 한비 TLV는 1단형 시험 발사체로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엔진이 실렸습니다. 액체 엔진이 탑재된 누리호와 달리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한 방식으로 구조가 단순해 제작 기간이 짧고 추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액체 로켓 대비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파라핀 연료는 폭발 위험이 없어서 안전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 발사체에는 모형 탑재체가 아닌 브라질 항공과학기술부가 자체 개발한 관성 항법 시스템 시스나브가 실렸는데 비행 환경에서의 운용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확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사전 5기 만에 한비 TLV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내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상업 발사 서비스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에 의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 해외 시장에 쉽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태계가 조성될 때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노스페이스는 50kg급 위성을 500km 상공까지 올릴 수 있는 2단형 발사체 한빛 나노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에 상업 발사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17년 만에 경쟁 입찰로 이루어진 7,100억 원 규모의 KTX 고속철 사업은 국산 기술을 내세운 현대 로템이 수주해 오늘부터 안전성 평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혈세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입찰 제도부터 또 독주 체제에 따른 품질 관리 소홀 문제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7,100억 원 규모의 한국철도공사 KTX 평택 오송선 신규 고속철도 차량 136량 재입찰. 지난 2005년 프랑스 알스톰과 현대로템이 맞붙은 이후 17년 만에 경쟁 체제로 치러졌습니다. 결국 현대로템이 기술 점수에서 89.81점을 얻어 우진산전을 제치고 낙찰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경쟁 업체는 서울 지하철 557, 8호선, 코레일 1호선과 일산선 등을 제작한 우진산전, 스페인 철도 제작업체 탈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고속철 제작 경험이 없어 입찰 참여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과는 기술 점수에서 79.3점으로 85점에 못 미쳐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국 사례처럼 국책 사업으로 개발된 핵심 기술의 시장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과거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17년째 독주 체제를 유지하게 된 현대로템도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KTX 이음 열차에선 심한 진동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부품 교체 등 개선 대책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국산 고속철엔 국산화를 위한 노력이 깃들어 있다며 KTX 이음 진동 개선에 신속히 대응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차량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4월엔 1조 원이 넘는 SRT 고속철 입찰이 예정된 만큼 입찰 제도와
품질 관리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이어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추가 해고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지난 1월 18,000명 감축에 이어서 9,000명을 추가 해고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 CEO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올해 최우선 원칙은 핵심 사업 부문에 강력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더 날씬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구조 조정은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사, 광고,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기간 큰 수익을 내면서 전 세계 인력을 160만 명 이상으로 늘렸지만 지난해부터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당국의 압박에도 은행 영업이익의 근간이 되는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금리 하락보다 예금금리가 더 크게 내린 탓인데요. 정부는 금리 관련 공시를 더 투명하게 해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급격히 불어난 대출에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20% 넘게 늘었습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에 우는데 앉아서 돈 벌었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 예대금리 차를 손보라고 주문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첫째, 예대 마진 축소, 둘째, 취약 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 차는 전월보다 확대됐습니다. 당국의 압박이 무색하게도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평균 1%포인트를 넘기까지 했습니다. 대출금리가 내려가긴 했지만 예금금리 인하 속도가 더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 안정을 장담하기 어려워진 시장 상황입니다. 미국발 은행 위기에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들어 금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해외로 가져가려는 그런 욕구들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기준, 가산, 우대금리 등 세부 항목도 공개해 금리 경쟁을 더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점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나라 가운데 끝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는 UN이 정한 국제행복의 날을 맞아 세계 행복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행복도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 나라 가운데 57위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8개 OECD 정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행복도 점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3곳뿐입니다. 행복도 1위는 7.804점인 핀란드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가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도시화 현상은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적인 문제로는 녹지 공간이 좁아지고 자동차, 산업시설 등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많아져 교외 지역보다 도시 온도가 높아지는 도시기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는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주는 도시기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